그 부잣집 영감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논 100마지기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밭 50마지기와 기와집을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돈 1000냥과 창고를 주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하녀 복순이를 주마. 복순이가 내 재산이다. 형들이 비웃었습니다. 막내 놈은 하녀 하나 받았으니 거지 신세가 되겠구나. 그런데 30년 후 형들은 모두 패가 망신하여 굶어 죽게 되었고 막내만이 팔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녀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현명한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하녀 한 명만을 상속했는지, 그리고 그 하녀가 어떻게 막내를 조선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에 큰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부곡이라 하였는데 부자가 많이 사는 골짜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마을에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비옥한 땅이 넓게 펼쳐져 있어 농사가 잘 되었고 마을 앞으로 큰 강이 흘러 물산이 풍부했습니다. 마을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 바람을 막아주었고 앞으로는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눈이 시원했습니다. 풍수에 밝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고 천하의 명당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최영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은 최시요, 이름은 덕수라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최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최영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수백 마지기요, 돈이 만냥이 넘었고 하인과 하녀가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는데 방이 20개가 넘었고 창고가 10채나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영감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정도 부자면 10대를 놀고 먹어도 끄떡없겠다고 참 팔자 좋은 양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영감은 부자이면서도 성품이 어지럽습니다.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최영감을 어른이라 불렀습니다. 최영감이 말하면 다들 따랐습니다. 최영감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셌는데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것은 절대로 남에게 나눠주지 않았고 남의 것은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머리가 좋고 말을 잘했는데 교활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득이 되는 일에만 움직였고 손해볼 일에는 절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얼굴이 잘생기고 옷을 잘 입었는데 허영심이 많고 낭비가 심했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썼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다른 형들과 달랐습니다. 이름은 덕문이라 하였습니다. 덩치도 작고 말도 잘 못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막내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은 커서 뭘 해먹고 살려나 우리 집안의 수치다 하며 놀려댔습니다. 덕문이는 형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때로는 정말 바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은 막내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다른 아들들 몰래 막내와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막내가 뭐가 그리 특별하냐고 부인이 물어보면 최영감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최영감의 집에는 하인과 하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복순이라는 하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덕문이와 같은 18살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최영감 댁에 들어온 고아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복순이는 얼굴이 평범했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 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맑고 손이 야무지고 일을 잘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키든 군소리 없이 해냈습니다. 최영감의 부인은 복순이를 아꼈습니다. 믿을 만한 아이라고 저 아이는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십니까? 제주도의 푸른 바닷가십니까? 번화한 도시에 사십니까? 고요한 시골 마을에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구독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정성껏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영감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70을 넘기니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씩씩하던 분이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최영감은 자신의 죽음이 머지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최영감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주어야 할지. 공평하게 4등분하면 될까? 아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아들들의 성품이 각각 다르다. 같은 재산을 줘도 누구는 불리고 누구는 날릴 것이다.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최영감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감은 네 아들을 모두 큰 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과 큰 며느리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인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방석에 앉아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재산을 나눠주시려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눈에 역력했습니다. 최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 곧 죽을 것 같으니 살아있을 때 유언을 남기려 한다. 너희 4명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 잘 들어라. 큰아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들었습니다. 막내 덕문이만 담담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논 100마지기를 주겠다. 우리 집의 가장 좋은 논이다. 열심히 농사지어 부를 늘려라. 큰아들이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최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밭 50마지기와 마을 입구에 기와집을 주겠다. 밭농사도 하고 집을 세놓아 이익을 얻어라. 둘째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불리겠습니다. 최영감이 계속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는 돈 1000냥과 창고 3채를 주겠다. 장사를 해도 좋고 돈놀이를 해도 좋다. 내 재주대로 써라. 셋째 아들도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000냥이면 큰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내 덕문이 차례가 되자 최영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막내에게는 뭘 주려나?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려나? 최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 덕문이에게는 하녀 복순이를 주겠다. 복순이가 내 재산이다. 복순이와 함께 나가서 살아라. 방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녀 하나? 그게 재산이라고? 형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큰아들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막내 놈은 하녀 하나 받았구나. 거지 신세가 되겠구먼. 둘째와 셋째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막내가 바보인 줄 아시나 보다. 바보한테 재산 줘봤자 다 날릴 테니 안 주시는 게 낫지. 하녀 하나 주신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막내에게는 정말 하녀 하나만 주시겠다는 것이오? 최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복순이면 충분하오. 더 줄 필요가 없소. 부인은 어리둥절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덕문이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최영감이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덕문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덕문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막내놈 불쌍하다. 하녀 하나 데리고 어떻게 살려나. 거지가 되겠구먼. 그날 밤 최 영감은 막내 덕문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 몰래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덕문아, 내가 왜 복순이만 받았는지 아느냐? 덕문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최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형들은 욕심이 많다. 재산을 줘봤자 지키지 못한다. 탕진하거나 빼앗기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나 너는 다르다. 너는 욕심이 없고 마음이 착하다. 그래서 내게는 재산 대신 사람을 주는 것이다. 사람이요? 그렇다. 복순이는 보통 하녀가 아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지켜봤다. 저 아이는 총명하고 야무지다. 일을 잘하고 사람을 볼 줄 알고 때를 알아본다. 저 아이와 함께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 놈 100마지기보다 돈 1000냥보다 복순이가 더 값지다. 내 형들은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웃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진짜 유산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덕문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최 영감이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해라. 복순이를 하녀로 대하지 마라.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대해라. 복순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복순이가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마라. 복순이가 하라는 일은 해라. 그러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덕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최 영감은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최 영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산이 분배되었습니다. 큰아들은 놈 100마지기를 받아 으스대며 돌아다녔습니다. 둘째 아들은 밭과 기와집을 받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익을 따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돈 1000냥을 받아 기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 덕문이는 복순이 하나만 데리고 본가를 나왔습니다. 형들이 막내를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내 유산은 하녀 하나뿐이니 여기서 더 이상 밥 축내지 마라.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덕문이는 군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정말로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복순이도 짐을 쌌습니다. 복순이의 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복순이는 의연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덕문이와 복순이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형들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저놈 꼴 좀 봐라. 하녀 하나 데리고 어디로 가려나. 굶어 죽겠구먼.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아버지가 정한 일이니까. 덕문이와 복순이는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잠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주막에 묵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기 빈집이 보여요. 오늘 밤은 저기서 자요. 길가에 허름한 빈집이 있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덕문이와 복순이는 그 집에 들어가 밤을 보냈습니다. 바닥이 차갑고 바람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노숙보다는 나았습니다. 복순이가 바닥을 쓸고 있는 천으로 자리를 깔았습니다. 덕문이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내가 무능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큰 집에 있을 때는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이제 자유로워요. 덕문이는 복순이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언젠가 꼭 잘 살게 해줄게.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도련님, 약속하세요. 제 말 잘 들으실 거죠? 덕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셨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약속할게. 내 말을 잘 들을게. 복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이가 덕문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마을로 가요. 저 마을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아봐요.
덕문이와 복순이는 인근 마을로 갔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복순이는 장터를 둘러보며 이것저것 살폈습니다. 덕문이는 그냥 복순이를 따라다녔습니다. 복순이가 어느 음식 장수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주머니 일손이 필요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품삯은 적게 받아도 돼요. 음식 장수 아주머니가 복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덕문이도 보았습니다. 너희 둘이서 일하겠다고? 뭘 할 수 있는데? 복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거 잘해요. 국수도 삶을 줄 알고 전도 부칠 줄 알아요. 도련님은 힘이 있어서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어요. 설거지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뭐든 할게요. 아주머니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늘 하루 일해봐. 잘하면 계속 써줄게. 복순이와 덕문이는 그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복순이는 정말 일을 잘했습니다. 국수를 맛있게 삶았고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덕문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만족했습니다. 장이 끝나고 아주머니가 품삯을 주었습니다. 오늘 잘했어. 내일도 올래? 복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머니. 감사해요. 그날 저녁 복순이와 덕문이는 품삯으로 밥을 사 먹었습니다. 허름한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이 배가 불렀습니다. 덕문이는 행복했습니다. 복순아, 오늘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굶었을 거야.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와 덕문이는 장터에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순이는 점점 음식 장사를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음식이 잘 팔리는지,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오는지, 어느 자리가 장사하기 좋은지. 복순이는 눈이 밝았습니다. 한번 보면 알았습니다. 반년쯤 지나자 복순이가 덕문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우리도 장사를 해봐요. 음식 장사요. 덕문이가 놀랐습니다. 장사? 우리가?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지.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조금 모았어요. 반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 있어요. 작은 장사부터 시작해요. 복순이는 정말로 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품삯을 받으면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몇 냥 되었습니다. 덕문이는 감탄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다. 복순이는 그 돈으로 작은 좌판을 차렸습니다. 떡을 만들어 팔기로 했습니다. 복순이는 떡 만드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최영감 댁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었습니다. 복순이의 떡은 쫄깃하고 달콤했습니다. 손님들이 맛보더니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복순이가 덕문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가게를 내요. 작은 가게요. 덕문이가 걱정했습니다. 가게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겠어?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계산해 봤어요. 충분해요. 복순이는 마을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허름한 가게였지만 복순이는 깨끗이 청소하고 꾸몄습니다. 떡과 함께 국수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의 음식은 맛있고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2년이 지나자 가게가 커졌습니다. 방 2칸으로 늘렸습니다. 손님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가게가 더 커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잘 되는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복순이는 돈을 모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번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조금씩 꾸준히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덕문이는 복순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복순이가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덕문이는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장에 나가 물건을 사오고 무거운 것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덕문이에게 고마웠습니다. 도련님, 고마워요. 제 말을 믿어주셔서. 덕문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야. 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인과 하녀가 아니라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5년이 지났을 때 복순이가 덕문이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랑 혼인하실래요? 덕문이는 놀랐습니다. 뭐? 혼인? 복순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덕문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싫지 않아. 오히려 좋아. 그런데 내가 나 같은 놈하고 혼인해도 괜찮겠어? 나는 무능한데. 복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제가 본 남자들 중에 도련님이 가장 좋아요. 욕심이 없고 마음이 착하고 약속을 지켜요.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덕문이와 복순이는 혼인했습니다. 작은 혼례였지만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복순이와 덕문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순이의 지혜와 덕문이의 성실함이 합쳐져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논이 10마지기, 20마지기, 30마지기로 늘어났습니다. 가게도 하나, 둘, 셋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형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아들은 논 100마지기를 받았지만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습니다. 머슴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놀기만 했습니다. 도박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잃으면 논을 팔아서 갚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도박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논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밭과 기와집을 받아 처음에는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했습니다. 더 큰 이익을 노리고 위험한 투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밭을 팔고 기와집을 팔아 빚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빚이 남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돈 1000냥을 받자마자 기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놀았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5년이 지나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창고도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세 형은 모두 패가 망신한 상태였습니다. 큰아들은 논을 다 잃고 남의 땅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빚을 갚지 못해 도망 다녔습니다. 셋째 아들은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막내 덕문이와 복순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논이 200마지기, 밭이 100마지기, 가게가 5개, 창고가 10채.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몇 배나 큰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막내 덕문이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헐어빠진 옷에 때가 낀 얼굴에 굽은 허리. 20년 전에 막내를 비웃던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덕문아, 형이다. 나 좀 도와줘라.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게 생겼다. 덕문이는 형을 맞이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형님, 들어오세요. 밥부터 드세요. 큰아들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문아, 내가 미안하다. 예전에 너를 바보라고 놀렸지. 그때 내가 바보였다. 너를 얕봐서 미안하다. 덕문이는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형님,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일거리를 드릴게요. 큰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덕문아. 정말 고맙다. 며칠 후에는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다 못해 동생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덕문아, 나 좀 살려줘라. 빚쟁이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제발 도와줘라. 덕문이는 둘째 형도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형님, 여기서 같이 살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둘째 아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덕문아, 내가 예전에 너를 멍청하다고 했지. 내가 멍청한 놈이었다. 용서해줘라. 그 다음에는 셋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옷이 남루하고 몸에서 냄새가 났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덕문아, 형이다. 제발 밥 좀 줘라.
사흘째 굶었다. 덕문이는 셋째 형도 받아들였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형님 여기서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셋째 아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덕문아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너를 비웃고 내쫓고 얕봤다. 그런 나를 용서해 주다니. 내가 진짜 사람이고 내가 짐승이었다. 덕문이는 세 형을 모두 집에 들여 함께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큰형은 농사를 맡겼고 둘째 형은 장부를 맡겼고 셋째 형은 가게를 맡겼습니다. 형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처음에는 형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도련님, 형님들이 예전에 도련님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받아들여도 괜찮겠어요? 덕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형들이야. 피를 나눈 형제야. 어려울 때 외면하면 사람이 아니지. 복순이는 남편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도련님,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과 혼인해서 행복해요. 덕문이가 웃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 내가 있어서. 30년이 지났습니다. 덕문이와 복순이는 경상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1000마지기가 넘었고 가게가 20개가 넘었고 돈이 만냥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최영감이 남긴 재산의 10배가 넘는 부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문이와 복순이는 부자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왔습니다. 아버지 최영감이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덕문이를 존경했습니다. 저분은 하녀 하나 받아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 그것도 대단한데 형들을 다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것이 더 대단하다. 진짜 어른이시다. 형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의 욕심과 허영은 사라졌습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내 덕문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진짜 형제 중에 제일이다. 아버지가 왜 막내에게 복순이를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어느 날 덕문이가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찾는 아버지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겠습니다. 논 100마지기보다 돈 1000냥보다 복순이가 더 값지다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재산은 탕진하면 끝이지만 사람은 새로운 재산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복순이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덕문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뻐하시겠지.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아버지가 보시는 것처럼. 덕문이와 복순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낳고 손자들도 보고 구순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도 같은 날 같은 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저 두 분은 살아서도 함께 죽어서도 함께시구나. 덕문이와 복순이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최영감의 무덤 옆에.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녀 하나만 상속받은 막내가 어떻게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재산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욕심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고. 덕문이와 복순이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흔히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땅이 넓으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없는 재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산도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다 잃게 됩니다. 덕문이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재산을 받았지만 다 날려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겸손과 성실의 중요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덕문이는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고 성실했습니다.
복순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계십니까?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덕문이처럼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가정의 평안을 빕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곁에도 복순이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꼼꼼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